내실이 먼저냐 외실이 먼저냐.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계속해서 해오는 사람인데 내가 뽑더라도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전까지는 리크루팅을 조금 멈춰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다져야 이 사람을 한번 키워놓고 또 나가가지고 이제 리크루팅을 해오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막 뽑다 보면 되는 거지. 아니면 키워놓고 뽑아야 되는 거지. 신입이 한 명 들어와서 매출을 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외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없으면 내실이 더 중요한 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제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지금 내가. 만약에 혼자 있어 지금, 그러면 내실이 중요하죠. 한 명을 들여와서 이 사람을 잘 키워서 그걸 통해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막 사람만 뽑는다, 그건 이제 금방 죽어 나가죠. 근데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때, 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사무실에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실이 더 중요하다. 어느 한 예능 프로를 보는데 그 사람이 막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연예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연예인들이 오는데, 근데 제가 매일 주에 5일씩 나가서 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연예인 와서 20분만 운동을 한다고. 근데 일주일에 2번밖에 운동 안 하는데 그 몸이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는 밀도가 중요하지 시간적 양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자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인원수가, 그러니까 한 5명, 10명까지 사실 내실이 다져지기 전에 외실, 그러니까 더 채워 넣어봐도 괜찮다. 1명, 2명, 3명 내가 못 키웠으니까 더 못 뽑는 게 아니라 한 10명까지는 사실 괜찮다는 게 뭐냐면, 관리자가 이제 역량을 극으로 써야지 대신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내가 관리자를 하겠다고 맘먹었다라면 한 10명 언더까지는 내실과 외실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FC가 생각보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10명이 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막 4방, 4방, 5방 하는 사람들이라면 관리자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서 FC들이 끼케봐야 하루에 한두 명 만나고, 특히 워킹맘들은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거 10명 있다고 뭐 관리 못하지. 오히려 1명, 2명 할 때마다 내가 똑같은 에너지 쏘는데 이것을 2명, 3명, 4명, 5명한테 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더 에너지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명 앉혀놓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FC를 육성해낼 때 내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FC한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나는 외실을 10명이 막 넘어가서 리크팅 막 물밀듯이 된다,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사실 내 외실을 따질 거 없이 내 역량을 그냥 시간의 밀도를 압축적으로 써버리면 된다. 이런 고민들 하시는 관리자분들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한 명을 리크루팅 하더라도 일당 100을 만들 거냐, 아니면 30만원짜리 매출 치는 사람들을 뭐 10명을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내실이라고 본다면 한 명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100만원을 칠지 안 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는 내실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 100만원 만들 때까지 계속 그냥 이 사람만 육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외실이 중요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차피 사람이 칠 수 있는 매출은 타고난 부분이 있어. 육성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람을 죄다 그냥 뽑아놓고 그 중에서 스타가 나타나길 바라는 어떤 운영 방식도 있지. 그래서 제가 직접 육성을 몇 명을 하잖아요. 몇 분을 이제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도 안 하다가 이제 요새는 유튜브 보고 입사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몇 분 정도는 제가 직접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한 명의 FC가 나한테 보장 분석을 일주일에 10건 요청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능한 FC도 2-3건 뭐 요청하면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하니까는, 저는 심지어 이런 거죠. 일당 100에 FC를 키워내는데도 관리자가 한 번에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 내 손길이 필요한 FC가 들어와서 케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야 관리자 역량도 는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질문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 것이냐, 그냥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하는 부분까지 다 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움직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세스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관리자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가르치기, 보여주기, 위임하기, 지켜보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정도와 보여주는 정도가 다르게, 완전 신인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다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은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 다음에 나 분명히 가르쳤어, 보여줬고, 그럼 이제 네가 해. 그 다음에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주면 되는데,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까지 다 해줘요. 저는 또 주관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단장님처럼 하고 싶어. 근데 FC들은 관리자한테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보장 분석도 이런 경우에는 또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설계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또 어떨 경우에는 또 방문 나가는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관리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
정도 육성을 해줬으면 이제 자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일해요. 그럴 때는 가끔씩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관리자 역량이 비단 육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이 있는 게 중간 관리자를 육성해 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또 독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들어가야 그 매니지먼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건 조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랑 똑같이 할 수 있는 2인자를 얼마나 빠른 시간 이내에 키워내는가가 중간 관리자.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중간 관리자 키워내는 게 키포인트예요.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 있는 중간 관리자가 균형을 잘 이루느냐. 너무 독보적인 2인자도 안 돼. 2인자에서 1.5 2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은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뽑을 때 본인 단장님들 중에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인다든지. 좋은 관리자. 저는 이제 과거 직전 경력을 보죠. 사실 이제 사회생활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했었는지, 어떤 업무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이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관리자를 뽑을 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보험사에서 임명직, 그다음에 능력직. 근데 저는 항상 이 중앙관리자를 만들 때 능력직으로 많이 뽑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중앙관리자를 세워서 중앙관리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중앙관리자에 올라가야지 가르쳐주고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욕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 좋게 보는 거예요. 또 욕심도 있네, 그리고 팀원들 관리하는데 애정도 있고 그리고 희생도 할 줄 아네, 그리고 최상위 헤드와 팀원들 간의 중간에서 눈치도 볼 줄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중앙관리자를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육성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비단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박지점장님을 놓고 본다고 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영업에 대한 이해가 있냐. 요즘 영업을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이해했냐.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냐. 결국에는 내가 팔로워를 소통하고 하려면 공감 능력.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어떤 최소한의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리더에 대한 이해인데 이 명령하다를 하면 군대에서 이제 명령하다라고 하는데 명령하다를 하면 그 명령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자꾸 이해 못하는 분들 이런 몇 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자기에 대한 관리가 좀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중간 관리자로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면 본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기존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영업 고객에 대한 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한 뭐 건강 관리부터 체력 관리, 본인에 대한 어떤 영업 관리, 그다음 본인에 대한 뭐 자금 관리 그런 관리들이 좀 돼야 되고 그냥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타의 모범이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적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 타의 문제는 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거죠.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본인 관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저희 인카그램 서비스 다른 단장님이 말해준 이 상황이 꼬였을 때 우리 사실 관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근데 본인 관리라는 게 그 순간 딱 정말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도달했을 때 내가 꼬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랑 같이 내가 꼬여버려서 멘탈이 나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내던지지는 멘탈 관리지. 네. 멘탈 관리고.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앙관리자를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좀 망가지지 않고 그게 이제 본인 관리의 한 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가 상황이 무너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혼을 했어.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업무에서는 티가 나면 안 되죠. 위대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삶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 근데 뭐 이게 시궁창이 난 채로 뭐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업무적 영업적으로 그것을 내가 팔로워들한테 티를 내느냐. 밖에서는 지옥일전형 와서는 웃을 수 있어야 되고 FC들을 웃겨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관리자한테. 본인들이 신용관리가 잘 안 돼 있다 하는 분들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뽑을 때도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봐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네.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그럴듯해.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어쩌다 보니까 주변 상황 내지는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환경이 꼬였을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신용도가 박살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계약 관리 못하고 그리고 내지는 이직하면서 지원금 받고 또 상환은 안 하고 또 이직하고 뭐 이러면서 생긴 어떤 빚이라던가 신용도가 저하가 된 거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도면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주도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경찰이 범죄인을 조사할 때 이게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을 식별해내는 기법인데 똑같은 질문 똑같은 레퍼토리를 3번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조금씩 다르게 다른 방향. 이게 경찰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IQ 테스트도 똑같거든요. 인적성 검사를 대기업 취업할 때 왜 못 통과하냐면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질문을 꽈서 3-4번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일관된 답변이 안 나오면 얘 인적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FC도 똑같아요. 이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들어봤을 때 그럴듯했어. 다 긁어봐요. 어디 부스럼이 없나 이러고 이제 긁어봤는데 몇 번 쭉 한 30분, 1시간 긁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앞뒤가 안 맞아 나가. 네.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애초에 허심탄회 얘기하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가족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이게 지능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 문제인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돼요. 지능 문제가 오히려 나. 몰라서 당한 거면 이제 내가 봐주면 돼요. 네. 근데 성향이 늘 앞으로 당할 성향이든가 아니면 늘 어떤 욕심이나 판단에 대한 것들이 늘 성급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에 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똑같은 실수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용이 무너진 분들은 사실 아쉽지만 같이 안 하는 게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까지 나가요. 이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차라리 월급 받는 일을 하시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추천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신용이 무너진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경험치가 생긴 것 같아요. 이직할 때 선택을 잘못해서 꼬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를테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는 매출도 100만 원씩 막 너무 잘 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뭘 하다가 뭘 망했다는데 그래서 신용이 박살났다고.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 그걸 갚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저로서는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재차 물어보는 거죠. 이거 말고 이게 다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된다. 그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후보자들 중에선 진짜 아이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배우자하고 뭐가 잘못되면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많아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뭐 문화주파 취득시기가 언제냐 아파트가 어디냐 그리고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 지식과 이게 일맥상통해 그럼 이제 납득이 되는데 되게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업을 했다가 뭐 아니면 사업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자금이 꼬였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후보자를 선별해낸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